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3차 거란전쟁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죠? 그죠? 1차 전쟁, 2차 전쟁, 드디어 3차 전쟁까지 왔어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무슨 대하 드라마 챙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뭐 댓글들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자주 안 올라온다고 성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몇 분이 아니라 좀 많이 계셨는데 일단 먼저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린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일단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그게.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본업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죠. 절대. 그래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강의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하던 본업이 좀 밀리고 바쁘다 보면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그러니까 올해 한 여름철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거 살펴보시면요. 작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올린 적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올린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한 번 꼭 올리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었다. 다만 이제 웬만하면 저도 이 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겹쳐가지고 여유가 좀 없었는데 지금 간신히 지금 여유를 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댓글 보니까 무슨 뭐 다른 강의에도 인천 상륙작전이나 아니면은 그 자객열전이나 왜 이렇게 고려전쟁, 그 거란전쟁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3차 전쟁 언제예요? 3차 전쟁 언제예요?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자, 아무튼 이제 3차 거란전쟁 진행을 할 건데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댓글을 한번 확인했을 때 이런 댓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댓글이 나왔냐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조도 임진왜란때 수도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현종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도망을 갔다. 둘 다 전쟁터에 백성을 버리고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왜 선조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 중 하나로 손꼽히고 현종은 왜 고려란 나라에 내정을 다졌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흥군주로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인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쟁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요. 현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현종이 어떻게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이 사람이 이제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왕이 오르는 과정이 어떻게 있고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특히 2차 전쟁 4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현종이 피난을 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현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마인드로 왕위에 임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현종이 중흥군주였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다만 이제 창조지간에 겪은 그 위기 상황에서 나름 이제 잘 대처를 했다 정도만 되는 거지 이게 중흥군주인가 라고 평가를 받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요. 3차 전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려 현종이 2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3차전 터지기까지 약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8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참 좋냐면은 인조하고 비교하면 정말 좋아요. 인조가 약간 좀 유사하거든요. 정명호란 터지고 나서 병자호란 터질 때까지 대략 한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정도가 텀이 있었어요. 자, 약 10년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 그 텀을 인조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종은 그 텀을 상당히 많이 이모저모 활용을 하게 되면서 3차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현종이 이 텀 사이에 어떤 리더십과 국정 운영을 보여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3차 전쟁을 곧바로 보셔도 뭐 그래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1차전, 2차전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3차전까지 유기적으로 딱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현종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얄궂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현종은 어떻게 보면요, 가계 혈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종은 제가 예전에 2부에서도 2차 전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고려 왕실 가문하고 그 다음에 또 신라 왕실 가계하고 두 개의 혈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로얄 중에서도 이런 로얄이 없습니다. 그랬던 만큼 왕이 되지 못했던 왕자 시절에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로부터 그렇게 경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계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지하게 받았던 인물이 현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현종은 어린 시절을 꽤 불우하게 보냈어요.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생명의 위협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오늘 하루도 제발 무사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간에 숨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현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종이 하루하루 목숨 연명하는데 급급했던 현종이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도 아니고 짠 하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왕이 됐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강조의 정변이었다는 거예요.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목종을 시해하고 천추태후를 축출해버렸죠. 그러면서 다음번 왕위를 딱 올라고 보니까 가장 왕위 승기에 가까운 인물이 그게 누구였냐면 현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을 왕위에 올리면서 현종은 얼떨결에 왕이 됩니다. 진짜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하고 거의 비슷한 신세였는데 실제로 말이 좋아서 현종이 왕이지 누가 실권을 갖겠어요. 여기서 강조가 실권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조가 실권을 갖고 사실상 현종은 허수아비로 남아있는 그 체제에서 마치 고구려 말기 그 연개소문 보장왕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 쿠데타를 빌미로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거란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거란군이 쳐들어왔네요. 이거 막겠다고 강조가 거의 고려의 전 병력을 이끌고 갔어요. 뭐 이제 고려사 기록에는 2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20만인지 어쩐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만큼 이제 전력을 집중해서 갔다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좀 정확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강조가 사실상 고려의 거의 전 전력을 몰아가지고 통주로 가서 거기서 거란군과 맞서 싸웠는데 어머나 웬걸 이게 졌네, 그죠? 강조가 그냥 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붙잡혀서 죽었고 부대가 거의 괴멸을 당했어요. 가까스로 통주성은 지켜냈지만 사실상 고려의 주력군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그 기세를 타고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서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서경 뚫리면 그 다음에 바로 개경이에요. 그 사이에 막아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란의 성종이 희대의 도박을 합니다. 서경을 공략하다가 이게 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서경을 제껴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바로 개경을 직공을 하기로 해요. 자, 그러자 여기서 고려의 현종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력군은 이미 강조가 전부 다 가지고서 전방으로 떠났는데 강조가 그 전멸당했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걸 자기는 또 죽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현종 입장에서는요, 해방감과 당혹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강조가 사실상 자기를 왕위에 올려주긴 했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자기의 감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조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일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해방감도 잠깐이죠.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강조였는데 그 강조가 사라진 겁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고려의 주력군을 가지고서 딱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죠? 그리고 서경에서 혹시라도 거란군을 저지했으면 모르겠는데 서경 자체는 버텨냈는데 거란군이 서경을 비껴가지고 그대로 개경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서 솔직히 고려 현종이 선택할 수 있는 건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똑같이 도망은 갔는데 고려 현종하고 선조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선조는 이미 왕위에 있은 지 20년이 넘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판을 피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 딴에는 나름 대비는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조선이 초전에 상당히 참패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비판은 비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현종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왕이 올라온 지 1년 만에 전쟁이 났어요. 그것도 명분이 뭐냐면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면 뭘 준비를 하고, 또 그 명분을 자기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강조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왕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거란군이 쳐들어오고 자기의 감시인이자 후견인이었던 강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거란군은 개경으로 몰려오고 선택지는 둘 중 하나네. 항복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그나마 여기서 현종은 뭐 선택하려고 했냐면은 항복한 쪽 원래 처음에 선택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나타나는 인물 누굽니까? 바로 강감찬이죠. 그죠? 강감찬이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일단 도망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후위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해서 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나주까지 도망가는 과정은 또 어땠어요? 선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선조는 적어도 이게 조선하고 고려하고 차이인데 조선은요. 왕의 명령이 전국 구석구석에 미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어요. 그에 비해서 고려는요. 기껏해야 왕의 명령이 수도 개경하고 근처 황해도 일대에만 좀 퍼지고 나머지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호족과 향리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좀 그런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강했다는 거예요. 현종과 선조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습격은 안 당했습니다. 갑자기 반군이나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선조의 목숨을 노렸다든지 무장 집단이 나타나서 선조의 일행을 공격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는 좀 있었어도 그 정도 급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종은 얘기가 달랐거든요. 가는 것보다 공격을 받아요.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거기서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현종이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체문 그리고 하공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최전방에는 역시 양규 같은 그런 장수들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거란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거란전은 고려가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긴 하지만 일단 어정쩡하게 강화 조약을 맺고 거란군을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강화 조약 조건이 뭐였냐면은 고려의 왕이 직접 거란에 가서 친절을 하겠다. 잘못했다고 빌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송하고 관계 완전히 끊고 이제 거란하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 육중이 이제 반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결국 화친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2차 전쟁은 종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쟁 끝나고 났는데 사실 이거 휴전이거든요. 종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종도 너무 급한 김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 거란군을 물러가기 하기 위해서 제의를 했던 내용들이고 거란군 자체도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확실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들도. 좀 뭔가 이제 찜찜한 결말이거든요. 가장 확실한 결말은 현종을 잡는 겁니다. 고려 왕을 잡았으면 확실하게 게임 오버인데 왕은 놓쳐버리고 수도만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정쩡한 상황에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양규를 비롯한 수많은 고려의 장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죠? 아니 이게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고려의 완벽한 항복을 받아냈다면 돌아가는 길이 안전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좋아서 항복이었고 말이 좋아서 강화였지 이게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란도 상당히 찜찜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란 성종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현종한테도 요구를 하겠죠. 야, 예전 약속했던 거 이제 이행해. 이제 강동 육수 내놔. 그리고 뭐해? 고려왕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해. 이런 것들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과연 고려 현종이 이걸 그대로 이행할 것이냐예요. 애초에 현종은요, 급한 김에 한 말이었지,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종 입장에서도 아마 거란 성종도 대충 짐작은 했을 거예요. 거란 성종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양측이 전면전을 붙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어요. 자,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건 진짜 제로 베이스예요. 완전히 싹 다 불타고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종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앞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급선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군사력 강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군사력 강화라는 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요,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국방력은 절대로 강화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뭐 병사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 갖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국방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국방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경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요, 또 재밌게도 행정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군대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뭐겠어요?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행정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행정망이 잘 갖춰져야지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서 군대를 양성하면서 국방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군대 숫자 늘린다고 해가지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무기를 제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 절차하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고려란 나라는요, 행정 체계를 놓고 보면요, 조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후진국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를 제가 꼭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인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조선은 뭐 여기서부터 한참 뒤에 거의 4, 500년 후에 등장한 국가고, 이거 고려는 4, 500년 전의 국가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고려 정도의 행정망을 갖고 있는 나라도 사실은 드물었어요. 우리가 그 점은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비유를 했을 때 행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는 뭐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가 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굳이 이제 단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단적으로 봤을 때 고려는요, 전 지역의 지방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조선은 아니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의 지방의 수령을 파견한 상태였어요. 이게 왜 차이가 크냐면요. 자, 군대를 갖다 징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을 갖다 소집을 한다, 민방위를 소집한다 할 때 다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비군 동대에서 다 그 소식 발령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모집하면은 오면은 또 그 사람들한테 무기 또 나눠줘야 되고, 또 식대 다 제공해줘야 되고, 숙소도 다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려면 그거 행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정망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냐, 이거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려 같은 경우는 거의 성종 때 12목 설치한 거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행정망이 설치된 게 없어요. 끼케야 그냥 12목 설치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지방 전 지역에 수령이 파견된 지역은 몇 군데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떤 식으로 국방력을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호족이나 향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사병 형식이죠. 기껏해야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동원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지역에서는 그럭저럭 싸워요. 지리도 훤하고 또 서로 단결력도 있고 또 자기 동네 지키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동네 가면은 일단 지리부터 몰라. 그죠? 그러면은 그 지휘관급인 호족과 향리는 지리를 아냐면 자기들 몰라요. 그러 갔다가. 그리고 서로 다른 동네하고 연계 작전이 잘 되냐면 그것도 잘 안 돼. 지휘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그때그때 임시로 소집했다 해체했다 소집했다 해체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체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적군이 갑자기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거 막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반대로 총력전을 하기 위해서 후방에서 부대를 끌어와야 된다.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그러면 이런 걸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은 행정망을 까는 겁니다. 일단 행정망 깔아놓고 그 깔린 행정망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군대를 징발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국방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단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종이 일단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성종 때 그래도 12목을 설치했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이긴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그래도 12개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지게 됐는데, 일단 현종이 급한 대로 했던 게 뭐냐면은 안무사를 파견한 거였습니다. 전국에 75개소의 안무사를 파견했는데, 근데 이게 뭐 75개소라는 설도 있고 7개의 도라는 설도 있고 뭐 설은 좀 분분해요. 하여튼 이 안무사라는 걸 파견을 하는데, 안무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가지고 가서 일 처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파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안무사가 그 지방이 상주하는 수령이 아니라 일종의 파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안무사를 파견하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천 사니까 인천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호족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는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의 그런 실정들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안무사가 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여기 영구에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만 왔다 가는 겁니다.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세금 제대로 거치나, 뭐 군대는 제대로 징발되고 있나, 일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뭐 이런 인사고과라든가 그런 업무평가 하러 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오면은 나는 인천 지역 호족의 입장으로서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일단 청소부터 시켜. 그죠? 왜 다 그렇잖아. 그게 학교에 장학사 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청소 빼빠지게 해요. 그죠? 막 쓸고 닦고 하면서 그냥 청소부터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이미지 보여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옷 딱 빼입고 와서 그냥 접대하고, 비용이 또 얼마나 듭니까? 그때마다. 그러면은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잠깐 파견돼가지고 와서 건들건들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일수꾼들 와가지고 수금하듯이,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보니까 장부가 좀 이상하네? 너 장부 다시 갖고 와봐봐. 이렇게 딱 해집어 놓고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호족과 향리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그잖아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그래 놓고 해집어 놓고 그냥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방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 현종이 아주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즉 메스를 댄 거예요. 전국에 12목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보다도 좀 더 행정구역을 더 많이 깔아야겠다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사실상 현종 때 가서 제대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 시절 국사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고려의 행정망은 양계 5도라고 그랬죠. 예전에도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양계는 북계하고 동계로 나눠지는데 그건 국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 행정구역은 5도로 나눴어요. 그 5도로 확실하게 정비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현종 때였습니다. 자, 당시 이제 구조를 놓고 보면요. 일단 경이 있죠. 삼경. 삼경이 있는데 수도인 개경을 비롯해가지고 서경, 제2의 수도였죠. 거의.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여기를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삼경이고요. 나중에 이제 문종 때 가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한양에는 남경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갖다가 사경이라고도 하고 뭐 삼경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현종 때는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삼경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개경에서 또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거란 성종이 개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싸그리 불을 질러놓고 갔단 말이에요. 궁궐이 없어요. 불타가지고. 아니, 그래도 임금님이 잠잘 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궁궐 공사를 또 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현종 입장에서는 피난 가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피난 가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거란군이 개경까지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거란군을 개경에서 저지를 하자 하면서 개경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성 축조하는 것도 역시 돈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궁궐 짓느라 돈 들어가고 나성 축조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벌써 두 군데 돈 들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란하고는 상당히 불안전한 휴전관계예요. 언제 거란군이 돌변해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란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서북면 지역에는 적어도 10만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다 계속 병력을 갖다 몰아붙이다 보면은 역시 이것도 돈 들어가요. 실제로 1013년부터 3차 전쟁이 터지는 1018년까지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거란하고 교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계속 교전이 발생하다 보면은 전사자도 생길 것이고 혹은 전공자도 생길 거예요. 그럼 전공자한테는 포상을 해줘야 되고 전사자한테는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또 해줘야 되겠죠. 이 돈도 또 들어가요. 돈 들어갈 게 투성이에요. 그 상황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행정망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란은 계속해서 친조해라, 강동육지 내놔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지. 그리고 북계 지역에서는 실제로 거란군하고 자꾸 티격태격하면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수도에서는 나성 쌓으랴, 궁궐 축조하랴, 정신없지. 그 와중에 행정망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이 행정망 까는 일이 보통 일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시 고려의 행정망을 보시면은 원래 성종이 만들었던 12목을 토대로 8목 그리고 4도읍으로 개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역으로 15개를 선정해서 15부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행정 중심지고, 그 다음에 그 하부 구조로는 군과 현이 있어요. 진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요충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군하고 현인데, 자, 군과 현 이걸 합쳐가지고 군현제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조선시대에도 운영됐던 군현제의 그 골격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나중에 뭐 지명이 바뀌거나 혹은 약간 개편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기본 뼈대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현종 때 이 군현제를 만들어 놓고 이 군현 중에서 중요한 지역 3분의 1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든 일이냐면은, 자, 보세요. 옛날에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 사니까 또 인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에 인천 직할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게 광역시로 이제 개편이 됐어요.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죠. 광역시로 개편이 됐는데 인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개편되면서 좀 이제 인천에 어떻게 보면은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부 지역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상을 했대요. 어느 지역을 이제 넘겨줄 것이냐. 인천시장이 이제 원했던 거는 어디였냐면은 부천,
김포 요쪽이었대요. 왜? 부천은 돈이 많은 지역이고 김포는 공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내주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준 게 강화도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강화도 받은 다음에 거기 영종도에다가 국제공항을 지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협상할 때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부천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박터기에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기도에 포함되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은 인천시에 포함되는 게 이득인가. 만약에 인천시에 포함됐을 경우 세금은 더 내야 되는데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럼 반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대에도 행정구역 개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거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행정구역 개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상황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9년에 지방간을 3분의 1 파견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뭐 안무사를 파견했다 그 얘기 하면서 그래 왔다 갔다 하면은 지방민도 불만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주를 하면은 불만이 또 없냐 하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불만이 있어요. 왜? 상주를 하면은 그 지방관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계속. 그죠? 거기 와가지고 뭐 하루 이틀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주를 한다 하면은 좀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가서 뭐 인사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지방관이 실제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지시 내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들다 보면은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충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방관이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봉급을 받죠. 그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소모되는 거냐면은 재정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행원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원들로 인해서 역시 국가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왜 전 지역에 다 파견을 못했냐면은 재정 규모 자체가 고려하고 조선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이즈가. 조선은 전 지역에 수령을 파견해도 될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는 거고 고려는 전 지역에 수령을 파견할 정도의 재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3분의 1 지역에만 재정의 여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수령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은 지방관 파견되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게 돼요. 점차 늘어나게 되지만 일단은 3분의 1 지역만 파견을 해서 여기라도 좀 장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현종 때 이런 개혁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현종은 사실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얼떨결에 왕이 된 다음에는 거란 전쟁을 치르면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면서 다음번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행정망을 까는데 박차를 가했던 인물이 또 현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 지역에 국방비도 계속 들어가고 교전이 발생하면서 전벌자 그리고 이제 전공자 포상도 해줘야 되고 행정망 깔면서 여기도 또 들어간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궁궐 수축해야 되고 나성 수축해야 되고 여기서 또 돈 들어가고 돈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형 사고가 터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돈 쓸 일은 굉장히 많은데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감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들어갈 돈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국가도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 급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다 먼저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거를 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 좀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실수가 발생을 했냐? 일단 현종의 그런 인사정책을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종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왕이 될 때 바로 자기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그죠? 그때 이제 뭐 와가지고 자기한테 옥새를 바쳤다든가 자기를 이제 절에서 데리고서 왕궁까지 에스코트를 해줬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자기를 지켜줬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지채문이라든가 혹은 강감찬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자기 주변에 둘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상황이 거란과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전쟁이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전방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시점에서 맞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강감찬 같은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런 전방 지역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뭐 강감찬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을만 하면서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종 최측근에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남게 되냐면은 약간 좀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종을 처음 이제 즉위할 때부터 도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었던 그런 측근이기는 한데 좀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좀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럭저럭 뭐 같이 부려먹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인물은 아니고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남게 되는데 이런 인물들이 남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졌냐?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당시 현종의 측근 중에서 황보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이제 황보씨고 이름이 유이인 셈인데 황보씨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황주의 굉장히 유력한 호족 가문입니다. 물론 고려 사이는 황보유이의 가계가 소실돼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황보씨인 거 보니까 유력한 호족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종의 즉위 초부터 현종을 모셨기 때문에 현종의 신임을 받았던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보유이라는 신하가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요런 좀 치사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치사한 행동을 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지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관료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돈 쓸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료들 월급을 못 주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황보유이라는 신하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야, 이렇게 하자. 군인들 월급을 빼가지고, 군인들 월급을 빼서 어느 쪽으로 돌리자. 일단 행정 공무원들, 즉, 문관 관료들 월급으로 돌리자라는 굉장히 치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이 뭐 평화 시기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전시나 다뤄오는 상황이에요.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뭐 문관 행정 공무원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똑같이 지금 허리띠 지끈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처지에서 군인들 월급을 빼가지고 문관 공무원들 관료들 월급을 갖다 먼저 챙겨준다? 이거 되게 치사한 행동이거든요. 이런 치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되게 유사한 사례가 조선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것도 조선이 거의 이제 망할 때쯤 무렵이었는데, 이제 조선 말기 무렵이었죠, 그죠? 그때 고종이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고 사실상 이제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강화도 지역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근대화의 문물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뭘 쳐냈냐면은 그때 민씨 정권도 국방비를 쳐냅니다.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당시 조선은 중앙군이 5군영이었어요. 그 5군영을 둘로 줄여버립니다. 둘로 줄여버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줄어든 2군영하고 별기군은 그럭저럭 대우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실상 실직돼가지고 이름만 남아있는 훈련도감을 비롯한 90군인들은 거의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90군인들이 심지어 13개월 동안 월급이 체불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항의를 하자. 일단 급한 대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죠? 그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쌀로 받았어요. 쌀을 딱 받았더니 이게 뭐야? 그죠? 이게 쌀이 다 아니에요. 보니까 쌀 반에다가 모래가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군인들이 홧김에 일으켰던 폭동이 바로 이모군란이었어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고려시대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현종 때 있었던 김숙과 최질의 반란이었습니다. 황보유이가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군인들 불만이 굉장히 폭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거란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란군이 또 보통 애들이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애들입니까? 그 거란군에게 고려가 몇 번이나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목숨을 초계처럼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선을 넘나들면서 싸우고 있는데 감히 우리 월급을 쳐내고서 행정 공무원들 먼저 월급을 주겠다고 세상에 이런 XX 같은 거죠. 자, 결국 김숙과 최질이 홧김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전을 갖고서 일으킨 그런 체계적인 반란이 아니라 이게 사실 홧김에 그냥 확 들이받은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김숙과 최질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로 쳐들어갔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 황보유이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경술련 용병 이래로 군비가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술련은 현종 원년 그때 이후에 거란족이 2차 침공을 받으면서 발생했던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국방비가 자꾸 증액되었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지급할 녹봉이 부족해지자 황보유이가 중치원사
장현우와 함께 건의하여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 녹봉에 충당하게 하니, 쉽게 말해서 이제 수도 방위군의 월급을 갖다 뺐다는 게 그걸 갖다가 빼서 이제 그쪽으로 돌리게 하니 무관들이 크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상장군 최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최질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차 전쟁 당시에 통주를 수비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강조가 통주 성 밖에서 야전에서 이제 거란군하고 싸우다가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조는 거기서 죽었고 강조의 부대는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렸죠.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성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최질이었습니다. 끝내 결국 성종이, 거란의 성종이 통주성을 점령하지 못했었죠. 자, 최질이 변방을 지킨 전공으로 여러 차례 무반의 관직이 임명되었으나 문반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상장군 김운, 자, 김운, 아까 제가 잠깐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 김운입니다. 자, 상장군 김운 등과 함께 영업전을 빼앗긴 것을 구실로 무인들의 분노를 부추긴 후 제2의 군사들을 끼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궁궐로 난입했다. 여기서 이 김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시 통주전투였어요. 통주전투 때 강조의 패잔병들이 막무가내로 곽주방향으로 도망쳤다고 그랬죠. 계속 이제 도망을 치다가 거란의 추격군을 따돌렸던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완항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거란의 추격군을 따돌렸는데 그곳에서 거란의 추격들을 막아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김운이었어요. 그럼 최질, 김운 둘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쟁 영웅들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병사들의 신망을 굉장히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두 인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씩씩거리면서 한뜻껏 이제 분노한 상황에서 의견이 오갔겠죠. 야, 도저히 못 참겠다. 한번 확 엎어버리자. 하고 궁궐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황보 유이와 장현우를 결박하고 매를 때려 거의 죽게 하였으며,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습니다, 아직. 거의 죽게 했다는 거는 죽기 전까지 두들겨 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순진한 거거든요. 되게 순수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생겨난 약간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뒤에 생겨났던 무신정변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중부하고 이방이. 그죠? 자기를 이제 모욕했던 김돈중, 할례를 비롯해가지고 문간에 모자를 쓴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은 최질과 김운은 굉장히 라이브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홧김에 그냥 두들겨 패긴 했지만. 자, 그래서 거의 죽게 했으며 편전 안에 들어가 왕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 유이 등이 우리들의 영업전을 빼앗은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지 결코 조정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발 뒤꿈치를 잘라서 신발에 억지로 맞춘다면 몸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의 마음이 흉흉하여 분노와 원한을 이기지 못하니 청하건대 나라를 좀먹는 자를 없애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약간 요구사항이 이것도 되게 라이브하죠, 그죠? 아니 뭐 요구사항이 상당히 라이브한 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쟤들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나서 한 거니까 전학해서 쟤들 좀 혼 좀 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은 많은 사람들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황보, 유이와 장현우의 이름을 관리 명부에서 삭제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귀향으로 끝났어요. 와, 나중에 김돈중이 이거 옛날 일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옛날에 황보, 유이는 저런 거 하고서도 귀향으로 끝났는데 자기는 죽었잖아요. 참고로 황보, 유이는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서 관직 생활을 합니다. 이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김운하고 최질이 한 거 보면요. 고려사에서는 좀 김운과 최질이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좀 악평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악평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후대인들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딱히 무슨 뭐 욕심을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하소연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친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두 사람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첫째로 이 두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너무 몰랐어요. 자기들이 일으킨 이 반란이라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가지고 올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화가 나니까 일단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무력적인 행동을 돌입했다. 요 정도 선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집권 체제를 구축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왕을 폐위시키거나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조가 그렇게 했고 나중에 정정부 이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운하고 최질은 현종을 유폐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뭐 가둬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정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런 거였어요. 다시 영업전을 돌려달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뭐 이제 황보 유의하고 장현우를 처벌해달라. 그리고 또 이제 뭘 요구했냐면은 우리 무관들도 문관이들의 그 관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해서 기껏해야 월급 다시 돌려받고 자기들이 꿈꾸던 문관직을 수여받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김운과 최질은요, 진짜 억울함을 못 이겨서 분통이 터져서 일으킨 반란이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비전이나 구상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만사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아름답지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고 최악의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고려사에서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종 5년 상장군 김운, 최질 등이 변란을 일으킨 이후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사납고 흉측한 자들이 문관직까지 겸직하였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자들이 대각을 죄다 차지해 정치가 중구난방이 되니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라고 혹평을 했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 1년도 못했거든요. 그죠? 뭐 1년도 못해먹었어. 근데 뭐 이거 가지고서 나라가 혼란스럽다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전력을 보면은 둘 다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협잡배나 소인배의 그런 유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진짜 홧김에 사고를 친 거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진했던 나머지 그 뒷일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역습을 누가 가냐면 현종이 가요. 자, 현종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원과 최질이 했던 행동들이 약간은 이해는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나름 이해는 했을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죠? 이게 권력의 생리는 그래요.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하극상을 벌이려고 한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현종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들을 바로 역습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이런 방식을 써요. 지금 전쟁이 나면서 서북 지역에서 계속 이제 군사들이 고생하고 있고 이런데, 내가 최소한 서경에는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서경에 행차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서경을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려 왕의 권세는 보통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까지예요. 거기 벗어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김운하고 최질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은 딱 개경까지라는 거예요. 서경으로 가면은 거기는 서경 호족들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현종이 그걸 노리고서 서경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딱히 뭐 거부할 명분이 없었는지 따라갔어요. 현종을 모시고서. 그리고 이제 장락궁, 서경의 장락궁에 가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에스코트하는 병사들은 다 김운과 최질의 수하들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경의 호족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병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경에 있는 호족과 나름의 이제 교감을 가졌던 현종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되고, 현종은 서경에 있는 병력을 이용해서 김운과 최질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왕가도라는 사람이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종이 김운과 최질을 제거를 하고 다시 자신의 왕권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처리가 중요해요. 만약에 현종이 좀 평범한 군주였다면은 자기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감히 이것들이 왕을 뭘로 보고 나를 갖다 이렇게 허섭이 만들려고 해서 이런 천하의 역적놈들을 봤나, 당장 저놈들의 삼족을 추멸해라 하고서 피해 숙청을 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현종이 그릇이 나옵니다. 현종 입장에서는요 10분 이해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동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 투쟁 방식은 굉장히 엇나간 투쟁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종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운과 최질을 비롯해서 핵심 멤버들은 죽였는데, 대신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좌 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후처리를 보면 이래요. 이듬해 왕이 서경으로 행차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김훈 등이 취한 틈을 타서 군사를 동원해 급습하여 마침내 김훈, 최질 등 19명을 죽였다. 곧이어 김훈 등의 아들 친형제들을 본향에 돌려보낸 후 통상적인 사면에서 제외시켰으며,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관직 진출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상적인 사면에서 제외시킨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혹시 국가에서 사면령을 내려서 관직 진출 금지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너네는 예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온건한 처벌이에요. 나중에 뭐 일반적인 그런 영모 같은 거 보면은 삼종멸하고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이제 직계 존속은 다 죽거나 영원히 유배지에서 나올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뭐 이건 유배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 처, 누이, 조부, 손자, 삼촌으로서 연좌된 사람들은 모두 방면했대요. 상당히 온건적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현종의 그릇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현종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최질과 김숙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이해는 한다. 근데 투쟁 방식은 엇나갔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강경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도권을 내가 좀 더 쉽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즉, 과가 있지만 공도 상당히 있었고, 그 공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공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현종이 이들을 온건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전몰 장병이나 혹은 전공을 세운 병사들에 대한 포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종은 안으로는 상당히 이런 우환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정만 깔랴, 그 다음에 궁궐 수축하랴, 나성도 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훈과 최질의 이런 반란 사건도 겪으면서 안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거란이 시시각각 친조해라, 강동육주 반환해라, 안 그러면 쳐들어간다 하면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팎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정신없는 와중에서 착착 제3차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종이라는 인물이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현종이라는 인물을 고려의 중흥군주로서 나름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고려 내부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즉, 거란 2차전이 터졌던 종결됐던 시점에서부터 3차전이 터지기 전까지 그 사이 동안 고려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3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큰 전쟁이 3차고 국지전까지 포함하면 사실 더 많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3차전 사이에 국지전이 거의 뭐 1년에 한 번꼴로 발생을 했어요. 과연 이 국지전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됐고, 이 국지전의 결과 어떤 식으로 3차전이 연결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